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도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탄력성이 왜 쓰이고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우리 분석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나눌 수 있듯이 수요의 탄력성이 있을 거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요. 주로 첫 번째 변수로 이제 가격 탄력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 동시에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예. 영어로 얘기하면 elasticity입니다. Price elasticity of demand, price elasticity of supply.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수요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탄력성 중에서도요. 그게 이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 두 가지를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그 총 세 가지가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 탄력성은 주로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앞에 또 수요를 먼저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탄력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탄력이라는 거 뭐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탄성이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복원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elasticity, elastic 하면 그런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얼마나 한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다른 변수가 그럼 여기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고요. 그게 가격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요의 법칙. 근데 수요의 법칙 와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가격이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는 단위가 바뀔 때 우리 참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가격이 1,000원 단위로 계산했다가 원 단위로 계산했다가 만원 단위로 계산했다가 이랬을 때 가격 변화가 크죠. 그러니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단위 변한 것 자체의 변화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 만 원이 가격이 만 원이 올랐다 이랬을 때 원 단위로 계산할 때 만이지만 1만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거나 1,000을 사용하면 10밖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10 곱하기 1,000원이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단위가 변화했을 때 이 가격 변화에 대한 수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 이게 온당치 않다. 제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뭐 물건을 사는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박스채로 셀 수도 있고 개수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요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좀 더 그 단위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좀 이렇게 그 탄력성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퍼센티지 체인지로 측정합니다. 백분율 변화요. 그러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하나를 측정해 보면 됩니다. 자, 퍼센티지 체인지 또는 백분율 변화에 대해서 뭐 다들 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백분율 변화를 측정하느냐? 그러면 현재의 시발점, 출발점을 기준으로 출발이 뭐 1,1이었다. 그럼 1,1에서 2,1로 바뀌었다.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2로 바뀐 거죠. x 변수는 1에서 2로 바뀐 겁니다. 세 변수 빼기 원래 변수 나누기 원래 변수를 기준으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 비율을 체크하는 거죠. 백분율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나 안 곱해주나 그게 딱 분모와 분자에 있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이해가 좀 편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말로 설명을 할게요. 이 어떻게 측정하느냐? 수요량의 변화 대비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 대비 가격의 백분율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변할까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탄력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가격 변화.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가격이 기준입니다. 분모의 가격에 백분율 변화가 있을 거고요. 분자에는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백분율 변화 나누기 가격의 백분율 변화. 다시 말하면 percentage change of quantity 나누기 percentage change of price가 되겠네요. 그게 가격 탄력성이고 수요량이 변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공급이라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왜 이 탄력성 개념을 쓰게 됐냐? unit free. 그러니까 어떤 단위로 측정하느냐에 상관없이 백분율 변화로 변화율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장점은요, 그 가격의 단위, 가격을 측정하는 단위가 바뀌더라도 아니면 뭐 수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바뀌더라도 탄력성은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아주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함수가 좀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수학적인 모형을 쓴다면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미분 가능한 형태로 공식을 바꾸면 훨씬 더 쉽게 계산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형태를 보고 탄력성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탄력성을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탄력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점, 지금 현재의 균형점을 기준으로 균형점에서 시장이 우리가 시장의 수요 공급을 배웠을 때 시장의 수요나 공급의 어떤 쇼크나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른 그 상황,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그 시점의 가격 탄력성을 잘 알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 이 시점에서는 더 유용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 낮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생각을 해본다면 특정한 경제 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많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탄력성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지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고민해 볼 거는 보통 어떤 것들 때문에 탄력성의 크기가 달라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거 우리 민감한 정도라고 그랬죠.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 탄력성이라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할 것인가.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거,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고 수요자는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수요 법칙처럼 행동을 할 거고요.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줄일 거냐. 1% 가격이 증가했을 때 1%보다 더 줄일 거냐, 덜 줄일 거냐. 거기에 따른 측정으로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기준이 되는 거 1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elastic, inelastic, unit elastic. 그래서 unit elastic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경우들이 기본적으로 왜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재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상품 대신에 다른 소비로 대체할 수 있는가. 자, 그런 예도 한번 들었죠. 커피랑 차랑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비슷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커피의 수량을 줄이고 차의 수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럼 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차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대체제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이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가격이 증가했을 때 커피와 차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나는 커피랑 차는 별로 뭐 차이가 없어.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커피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이 확 떨어지겠죠. 나는 차를 마시면 되니까요. 됐나요? 그럼 탄력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제가 아주 가까운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이 있어요.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차를 버리고 뭐 대중교통을 갑자기 이용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없겠죠. 차근차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커질 겁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도저히 자가용을 운행하는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휘발유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온다면 어떻겠어요? 전기차를 뭐 사는 걸 고려해 본다거나 장기적인 움직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그런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도 탄력성이 아주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른 조건들은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필수제이거나 사치제인 경우 내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다. 쌀이 우리 주식이고 매일 쌀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수요량을 확 줄일 수는 없다. 흰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뭐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한국의 그런 쌀 대신에 뭐 다른 외국의 쌀을 수입해가지고 들어온다던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공급 측면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맛은 아주 다르지만 뭐 그 베트남 쌀이라든지 태국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인도의 쌀을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장기적인 반응하고는 달리 이제 직접적으로 필수제인 경우에 가격이 즉각적으로 오른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게 일어나기 어렵다. 사치제인가 필수제인가 하는 구분으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느냐? 이 상품이 생활의 필수적인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탄력성이 좀 변화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간의 고려 대상, 시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다면 아무리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이제 엔진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운영하다가 좀 경제적인 경차로 바꾼다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시간의 고려에 따라서 탄력성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범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을 아주 크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재화의 범위라든가 산업 자체로 생각하는 거랑 그 상품을 하나 단순히 현대차, 기아차 또는 현대의 무슨 자동차 품종 그거 하나만을 아주 좁게 상품을 정의한다면 탄력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체제도 많고 그거 대신에 뭐 다른 자동차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의 차이에 따라서도 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자동차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부적인 뭐 중형 세단 아니면 소형 경차 뭐 이런 거에 탄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요. 특별한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본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좁으면 좁을수록 더 탄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그래 쭉 이제 요약을 해보면 어떤 데 영향을 받나? 대체제의 유무. 아주 가까운 대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건지 아니면 사치품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상품을 정의하는 거를 아주 좁게 정의한다거나 넓게 카테고리를 가진다거나 한다던가 그 다음 시간에 대한 고려가 길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탄력성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그건 측정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민감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는데, 자, 이제 계산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탄력성을 측정하느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수요의 백분율 변화의 나누기 가격의 백분율 변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수요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P와 Q, 수요량과 가격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탄력성이 어떤 수준 또는 어떤 기준으로 점점 커지면 탄력적이고 작아지면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쉽겠죠. 그런데 수요의 경우에는 계산을 하다 보면, 백분율 변화만 계산을 하다 보면 음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 무시하고 절대치를 가자. 또는 우리가 무조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서 마이너스에다가 가격의 백분율 변화, 그러니까 P가 P0에서 P1으로 바뀌었다면 P1 빼기 P0 나누기 P0 분해 Q1 마이너스 Q0 나누기 Q0 한 거를 괄호를 해가지고 그 비율을 해주면 탄력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되는 점 뭐라고 했죠? 유닛 일라스틱 is 1이죠. 1. 탄력성이 1일 때,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1% 변한다. 가격이 1%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1% 감소한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점이 되겠습니다. 1%, 1% 각각 똑같이 변하게 되니까 값은 마이너스 1 나온 거 마이너스 5 붙여가지고 양수 만들어서 1이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백분율 변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새값과 원래값, 새로운 값과 원래값, 그러니까 P0에서 P1으로 바뀌었다면 백분율 변화는 P1에서 P0 빼고 P0로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P1 나누기 P0 한 다음에 1을 빼줘도 되겠죠. 분모가 공유되니까 뒤에 거는 1로 바뀝니다. 그 공식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연습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기준으로 계산한다. 백분율 변화로 계산된다라는 점에 유념하셔가지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의 퍼센티지 체인지 분해 수요량의 퍼센티지 체인지인데 수요와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양을 만들어준다. 그 이유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경우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 마이너스 값을 먼저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절대값 그 부호 자체와 수학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먼저 붙이는 거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나타날 때 데이터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추정한다거나 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요 곡선들을 볼 때 아주 수학적으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수요 곡선들은 어떤 탄력성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이 0이다 라는 건 뭐겠습니까? 가격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다. 가격이 크게 퍼센테이지 체인지, 백분율 변화를 하더라도 수요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량이 고정돼 있고 가격만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모양을 가지겠죠. 수요 곡선이. 그럼 어떤 모양입니까?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가격이 0부터 100이 되더라도 수요량은 그대로 고정돼 있다. 요런 형태, 그러니까 아주 수직선 모양과 가까운 아주 가파른 형태의 수요 곡선 가지는 거 어떻겠습니까? 필수제인 경우에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어서 가격이 조금 크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아주 비탄력적인 형태를 보이겠죠. 수직의 모양을 가진 것이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무한대의 탄력성을 가진 게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조금 미세하리만치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그냥 지금 0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가격이 딱 떨어지면 무한대로 수요량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수학적인 모양을 본다면 수평인 모양의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극한, 우리가 0이 최저로 작은 거고 탄력성은 항상 0보다 크니까요.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으로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 붙여가지고 0보다 큰 상황을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인 완전 비탄력적, 수평인 완전 탄력적인 이제 형태를 바라볼 수 있고요.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곡선의 경우에는 점에 따라서 어떤 수요 곡선은 특이한 수요 곡선은 모든 점에서 동일한 탄력성을 가지는 그런 이론적인 또 곡선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출발점이 어디냐, 균형점이 어디냐 이런 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자꾸 바뀝니다. 특히 이제 직선인 수요 곡선을 가졌을 때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특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양, 수요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탄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학에서 아주 유용하게 탄력성을 쓰는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업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을 때 기업의 총 수입이 시장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 그러니까 균형점, 균형인 P와 균형인 Q, 균형 가격인 P와 균형 거래량인 Q에 의해서 P 곱하기 Q가 그 산업 자체의 총 수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량을 판 거죠. 판매를 한 겁니다. 균형에서.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가격이 바뀌었을 때 이런 총 수입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연구 필요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시장 지배력이 있어서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아니면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독점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과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총 수입면을 보려면 수요 곡선에 있는 그 점, 가격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데 거래량, 균형 거래량 얼마만큼 소비할지가 정해져야지 그만큼 생산하면 팔리겠죠. 그 총 수입이 그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수요 곡선 상에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또 총 수입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총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총 수입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기업의 이윤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분석을 하죠. 그게 생산자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수요 곡선의 모양이 총 수입의 변화 과정 또는 가격 변화에 따른 총 수입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총 수입이라는 거 P에다 Q 곱한 거고, 그러면 균형 P, 균형 가격에다가 균형 거래량 곱하면 그 당시의 균형점에서의 기업의 총 수입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 P를, 그러니까 수요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을 자기네들이 팔 수 있으니까 가격을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겠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균형점에서 가격을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이 증가할 건지, 가격을 감소시켰을 때 총수입이 증가할 건지를 그 지점에서 가격 탄력성을 측정해 봤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대응 정도,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경우 가격을 증가시켰을 때 수요량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가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총수입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낮추는 이유가 뭐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인데 가격을 낮춘다는 거는 가격이 낮춰진 것만큼 수요량이 폭증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비율로 폭증한다면 총수입은 증가할 겁니다. 왜요? 총수입이 P 곱하기 Q이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감소하는 대신에 Q라는 값이 더 많이 증가하면 되는데 비탄력적인 경우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감소해도 수요량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총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합리적인 기업의 행동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네, 다른 어떤 비용적인 부분은 비슷하거나 이제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총수입을 증가하는 목적에서는 그렇게 탄력성을 바라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바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수요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총수입이 증가하나요? 네, 가격을 낮추면 아주 탄력적으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유닛 탄력적,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P 곱하기 Q? 예, P의 변화에 대응하게 퍼센티지로 딱 똑같이 변하니까 가격이 1% 감소하면 수요량이 1% 증가할 거예요. 딱 그 두 개 값, 1% 감소한 값과 1% 증가한 값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몰래 값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총 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런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거다? 네, 시장에 접근하는 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총수입 극대화라는 또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식의 전략을 선택할지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총수입을 평가하는 경우 많이 쓰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PQ 곱한 거기 때문에 수요 곡선 상에 있는 그 점을 바탕으로 사각형 모양, 그죠? 그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그 전체 크기, 그것이 바로 PQ, 총 수입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P는 가격으로 측정됐고 Q는 수량으로 측정됐죠. 그거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단위에 맞춰가지고 곱해주면 그 사각형의 크기 자체가 총 수입이 된다. 기하학적인 분석으로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꼼꼼히 살펴보자면, 1보다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높여가지고 극대화, 총수익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인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의 모양이 직선일 때 탄력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선인 수요 곡선은 아주 특이한 탄력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꾸 이제 한 번만 해보면 이제 감이 생기실 거예요. 느낌이 딱 옵니다. 그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 그 탄력성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다시 정의를 끄집어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먼저 붙이고요. Q의 변화량, 델타 Q라고도 하죠. 그럼 Q2, Q1 빼기 Q0, 0에서 1로 바뀌었다면 그거를 Q0로 나눠주고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 이제 분자 부분 Q1에서 Q0를 뺀 거를 델타 Q, Q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 기준점이 되는 Q0로 나눠준 거예요. 그게 백분율 변화가 되겠죠. 거기다 100을 곱해주면 퍼센티지로 나오죠.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거에다가 나누기 가격의 백분율 변화죠.
델타 P 나누기 P 또는 P1에다가 P0 빼고 P0로 나눠준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P1 나누기 P0에서 1 빼준 것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델타 Q 나누기 Q 전체 나누기 델타 P 나누기 P의 공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거 분자에 분자 분모 있고 분모에도 분자 분모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분모를 역수치해 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느냐, 마이너스 델타 Q 나누기 델타 P 곱하기 P 나누기 Q가 됩니다. 그렇다면 델타 Q 나누기 델타 P가 뭔가요? 수요곡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곡선 기울기, 직선의 경우에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뭐 똑같잖아요. 동일한 어떤 점에서 측정하든지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앞에 있는 기울기 부분은 똑같아지는데 그럼 뭐가 문제다? 시작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P 나누기 Q 값을 기준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울기의 비율하고 출발점의 곱, P 나누기 Q의 곱, 그게 1이 되는 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요? 그게 바로 단위 탄력적인 점이 되겠죠. 그게 어디냐? 직선인 수요곡선의 중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을 기준으로 Q의 가운데 지점, P의 가운데 지점 딱 연결해 보면 그 지점이 수요곡선, 직선인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인 점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직선 수요곡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일 때 각 점의 탄력성이 각각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이 중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이제 중점의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수요곡선에서 중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아래쪽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점들을 평가를 해보면 탄력성이 1보다 작고요.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점을 비교해보면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탄력적이고 오른쪽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중점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단위 탄력적인 그 점이 사실은 뭡니까? 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P하고 Q가 곱한 그 값이 가장 커진다. 지금 이제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어요.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각 점에서 안쪽에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계속 그려봅니다. 그럼 어디서 가장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커지느냐? 중점에서 가장 커지죠. 자, P와 Q의 값이 있는데 P의 PQ 값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나오겠죠. 그걸 다 이제 한 점씩 뽑아가지고 PQ 값을 서로 곱했을 때 그 넓이가 가장 커지는 점은 중점이다. 그게 뭘 의미하냐? 그 지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된다. 우리 금방 배운 거잖아요. 총수입과 탄력성과의 관계.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보이느냐?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게 중점으로 옮겨가는 게 총수입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는 가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중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중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되는구나, 이거 하나를 아시고, 중점으로 이렇게 움직여 감으로써, 중점으로 움직여 가면 총수입이 극대화된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왜?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낮추는 게 더 좋겠죠. 왜? 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면 뭐라고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 비탄력적은 뭐다? 가격 변화,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 백분율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게 움직인다. 그럴 때는 가격을 증가시키는 게 총수입이 증가된다라는 특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어떤 점에서 총수입이 극대화되는지를 기업들은 이런 전략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아까 이제 우리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예, 수요의 경우에는 세 가지 탄력성이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네, income elasticity of demand입니다. 자, income 소득이죠, 소득. 일반적으로 우리 수요 곡선 공부할 때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변화율, 변화의 정도, 그 민감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 소득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득 탄력성 어떻다고 했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죠. 정상제인 경우에 노멀 굿이라고 하는데 정상제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양이겠죠. 자, 특별한 경우가 있다. 열등제라는 경우가 있는데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네.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음의 값을 허용하고 음이 나오는 경우 열등제, 양의 값이 나오는 경우 정상제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요거를 수치로,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탄력성을 바로 찾아보면, 측정해 보면 되겠죠. 그거를 에스티메이트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소득 탄력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력성 뭐가 있겠습니까? 수요 탄력성 중에 세 번째 대체 탄력성이 있습니다. 대체 탄력성. 자, 이거 대체제라는 거 뭐라고 했죠? 한 재화의 가격이 움직였을 때, 가격이 증가했을 때 다른 재화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이제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교차 탄력성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죠? 그 내가 원하는 수요량의 변화가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상품의 가격이 증가했을 때 그 상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품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어떤 관계인가요? 그 상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 상품 수요량은 줄어들었겠지만 그 수요량이 대체돼가지고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거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저거 안 사고 이거 산다라는 거죠. 내가 XJ를 보고 있어요. YJ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XJ 수요가 증가한다? X와 YJ는 대체 관계에 있구나.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YJ 수요량은 감소할 건데 YJ 수요량의 감소량이 XJ의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걸 측정한 겁니다. 대체제인 경우에 가격 증가에 따른 수요 퍼센티지, 백분율 변화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이 증가하면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 특이한 또 다른 상품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보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complement라고 얘기하고 아까 거는 substitute이라고 하는데요. sub 한다라는 거죠. substitute 한다라는 거고 complement는 이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상품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했죠. 뭐 얘가 좋은 게 없다고 했지만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같이 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품들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YJ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감소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YJ 수요량이 감소했을 때 XJ와까지 영향을 받는다. 수요량이 같이 감소하겠죠. 같이 써야 되는 물건이 그거를 적게 수요를 하게 되면 같이 쓰는 물건의 수요 자체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가격 증가의 반대 방향으로 그 상품과 같은 수요 법칙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얘의 YJ 수요량 감소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완제의 관계에 있는 XJ 수요까지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게 바로 대체제 관계다.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면 대체제가 되는 거고요. 예, 교차 탄력성이 음이라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네, 크로스 일러스티시티 오브 디맨드가 되겠고요. 이제 교차 탄력성까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한 거고요. 이거는 주로 양의 값이 나오겠죠. 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니까. 가격이 증가할 때 공급량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민감하게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 백분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 자체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요 공급 탄력성을 결정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공급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민감하게 생산량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능력,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이 될지 비탄력적이 될지 알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부지 같은 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자본, 단기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산업들, 기간 산업들, 아주 규모가 큰 산업들, 가격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공급량을 크게 바꿔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공산품 특히 그런 2차 산업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탄력적인 공급선을 가지겠죠. 탄력성이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고려한다면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장기를 고려하면 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자신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공식은요 똑같죠. 마이너스만 빼주면 됩니다. 왜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은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측정할 때는 양의 값으로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모습, 아까 수요 곡선에서도 봤지만 수평적인 모습 무한한 탄력성이고요. 수직적인 모습 지로의 탄력성이죠. 그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유닛 일라스틱, 인일라스틱을 구분한다.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요 곡선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똑같고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에 계산식만 넣어가지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수요의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된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공급 탄력성의 경우는 가격 탄력성은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고려해야 될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 만나가지고 가격 탄력성 직접적으로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 정책을 정부가 펼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도 따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측정치고요. 이 측정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에 아주 고민할 필요 없이 퍼센티지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단위의 변화를, 그러니까 유닛 프리 메저라고 합니다. 단위 변화와는 상관없이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측정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 중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공급에 관해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거 하면서 특이한 모양의 수요 곡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한번 살펴봤고, 직선인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또 다른 응용 부분은 각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총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어떤 또 목표치가 세부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총 수요를 극대화하는 방법, 탄력성을 기준으로 특히 직선인 경우에는 중점인 점에서 단위 탄력적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으로 옮겨가는 것이 총 수입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중점에서 총 수입 극대화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대체 탄력성, 음의 값을 허용하고 음인지 양인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인지 우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탄력성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요. 뭐 또 우리 연습 문제나 이런 거 살펴보면서도 할 테지만 요게 이제 시사점이 아까 총수입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기업 정부의 정책들, 시장에 관련된 정책들을 펼칠 때 어떤 것들이 더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탄력성에 대한 고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 탄력성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이거 꼭 복습하셔가지고 이제 연습 문제 풀고 좀 더 깊이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그런 문제를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